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5장 유해요인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 별표 치는 부분 역시나 법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기에만이 아니라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소음 작업의 정의입니다. 하루 근무시간 8시간 동안에 85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소음 작업이다 라고 합니다. 자, 강렬한 소음은 소음 작업보다 한 단계 소음이 더 커지는 건데요. 강렬한 소음 작업의 정의입니다. 하루 8시간에 85dB은 소음 작업이죠. 우리가 한 단위가 커진다 하면 데시벨은 플러스 5가 되는 겁니다. 하루 8시간 동안 9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 작업입니다. 그 다음부터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되고요. 데시벨은 한 단위씩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4시간 동안에 95dB, 2시간 동안 100dB, 1시간 동안 105dB, 30분 동안 110dB, 15분 동안 115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이 강렬한 소음 작업이고요. 115를 넘으면 충격 소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강렬한 소음 작업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 소음의 정의입니다. 최대 음압 수준 120dB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 간격으로 발생할 때 아주 큰 소리가 1초 이상 탕 이렇게 되는 게 충격 소음이다라는 거죠. 그죠? 120dB 이상 소음이 1초 이상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충격 소음이다라고 합니다. 소음의 노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노출 시간 8시간이죠. 그죠? 자, 90dB까지 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기준은요, 강렬한 소음 작업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강렬한 소음 작업 기준과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동안 90dB 노출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되고 데시벨은 플러스 5씩 증가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하루 4시간 동안 95, 2시간 동안 100, 1시간 동안 105, 30분 동안 110, 15분 동안은 115dB까지 노출이 가능합니다. 115dB를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는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충격 소음에 대한 노출 기준입니다. 충격 소음은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몇 회다, 그죠? 그래서 120dB에는 10,000회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데시벨은 플러스 10이 되고요. 노출 횟수는 10분의 1로 감소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이 10,000회, 130은 1000회, 140dB은 하루에 100회까지 노출이 가능합니다. 자, 전부 다 법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최대 음압 수준인 140을 초과하는 충격 소음에는 노출되어서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음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노출 지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T1, T2, Tn, 요거는 TLV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TLV는 노출 기준이죠. 그죠? 분의 C1, C2, Cn, 요거는 실제 소음에 노출된 시간. 밑에가 만약에 TLV 시간이라면 위에도 노출된 시간이 되면 되겠죠. 시간이 되면 됩니다. 밑에가 TLV 데시벨이라면 위에도 노출되는 실제 노출된 데시벨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단위만 동일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노출 지수를 계산해서 노출 지수가 1을 초과했다. 그죠? 이거 1보다 클 때는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판정할 수 있고요. 노출 지수가 1보다 작을 때는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1일 때는 노출 기준과 동일한 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한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장 넘어가서 작업 환경 관리입니다. 인체를 계측하는 방법입니다. 정적인 인체 계측이 있고요.
정적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인체죠. 어깨 넓이, 키, 이런 걸 재는 겁니다. 구조적 인체 치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신체를 계측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체 검사할 때 앉은 키, 선 키, 어깨 넓이 재는 게 바로 정적 인체 계측이 됩니다. 동적 인체 계측은 움직임에 따른 치수를 재는 건데요. 기능적 인체 치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위의 움직임에 따른 계측하는 방법이죠. 사람이 필기할 때는 팔 길이가 얼마다, 쫙 폈을 때 얼마다, 이렇게 재는 게 동적인 인체 계측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인체를 계측하는가 하면요. 인체를 계측한 자료를 설계에 응용하기 위해서죠. 그죠? 이렇게 인체 계측 자료를 설계에 응용하는데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사람 기준, 최대 치수, 작은 사람 기준, 최소 치수 설계인데요. 크거나 작다, 요건 극단치죠. 그래서 요거를 극단치 설계다라고도 합니다. 최대 치수나 최소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하는 것을 뜻하고요. 얘가 필기에 잘 나옵니다. 최대 치수, 큰 사람 기준으로 설계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위험구역의 울타리 높이. 위험구역의 울타리는 넘어가지 말라고 있는 거죠. 작은 사람이 아니라 키 큰 사람보다 더 높게 해야 못 넘어가겠죠. 그죠? 최대 치수 설계입니다. 출입문의 높이입니다.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키 작은 사람 기준으로 하면요. 키 큰 사람은 계속 숙이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출입문의 높이는 큰 사람 기준 해놓으면 작은 사람, 큰 사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네줄의 인장 강도. 그네줄을요, 몸무게가 작은 사람 기준으로 하면 줄이 끊어집니다. 큰 사람 기준으로 한다면 작은 사람, 큰 사람 전부 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최소 치수 설계의 예입니다. 물건을 올리는 선반의 높이. 물건을 올리는 선반을 키 큰 사람 기준으로 높이를 정하면 키가 작은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 기준으로 하면 큰 사람, 작은 사람 편하게 올릴 수 있죠. 조정 장치를 조정하는 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들을 돌리는데요. 힘이 아주 센 사람 기준으로 돌아가게 했다면 작은 사람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 기준으로 하면 큰 사람, 작은 사람 조정하기가 쉬워지겠죠. 조정 장치까지 조정 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운전석에서 핸들까지 거리를 팔이 긴 사람 기준으로 한다면 팔 짧은 사람은 핸들 못 돌리게 되겠죠. 이렇게 선반의 높이나 조정하는 힘이나 조정 거리는 최소 치수 설계, 작은 사람 기준으로 설계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극단치 설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절 범위, 조정 범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체격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 맞도록 설계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침대, 우리가 침대가 퀸 사이즈, 더블, 싱글 다양하게 나오죠. 체격에 따라, 그죠? 자, 의자의 높낮이 조절, 그죠? 의자에서 조절 범위를 두어 설계하니까 높은 사람은 내리면 되고 키 작은 사람 올릴 수 있게 설계하는 거죠. 자동차 운전석 위치 조정. 자동차 운전석도요, 밀었다 당겼다 하죠. 다리가 긴 사람, 짧은 사람, 그죠?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입니다. 최대 치수나 최소 치수, 조절식으로 하기가 곤란할 때는 평균치를 기준으로 설계하는데요. 은행의 창구 높이. 은행의 창구는 큰 사람도 사용하고 작은 사람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평균치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자,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죠? 극단치 설계 또는 최대 치수, 최소 치수 설계라고도 합니다. 조절 범위 또는 조정 범위고요.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 이렇게 3가지가 인체 측정치를 설계에 응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제 표시비, CRB고요. 과거 시험에는 CDB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CRB다라고 나옵니다. 자, 요거는 통제 기기와 시각적 표시 장치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 자, 자동차에서 우리 엑셀레이터가 있죠. 페달 있습니다. 그죠? 페달과
이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속도가 올라가죠. 속도가 올라간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속도계 눈금이 있죠. 예.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시각적 표시 장치는 속도계가 되겠습니다. 속도계. 그죠? 자, 요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요. 악셀레이터 페달을 꽉 밟는데 얼마만큼 속도가 올라갔다는 걸 표시하는 시각적 표시 장치, 속도계 눈금이 없다면 속도가 정신없이 올라가도 우리는 못 느끼고 운전해서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이렇게 기계를 통제하는 통제기기에는 현재 값을 볼 수 있는 시각적 표시 장치가 있죠. 요거를 통제 표시비다라고 합니다. 통제기기와 시각적 표시 장치의 관계를 나타내며 연속 조종 장치에만 적용한다. 자, 우리가 페달을요, 1단, 2단, 3단으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누르면 계속해서 속도가 올라가죠. 이럴 때는 속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각적 표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 조종 장치. 핸들도 계속해서 돌리지 1단, 2단, 3단이 아니죠. 방향을 얼마나 돌렸는지 그저 모를 수 있죠. 이렇게 연속으로 조종하는 장치에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통제 표시비의 계산입니다. CRB는 Y분의 X다라고 했는데요. Y는 뭐냐면 표시계기 지침의 변이량, 다시 말하면 속도계입니다. 속도계 눈금이 얼마나 움직였는가라는 거고요. X는 통제기기의 변이량. 통제기기는 페달이잖아요. 요거는 페달을 얼마나 밟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페달이 아래에 있고 속도계가 위에 있죠. 근데 CRB를 계산할 때는 거꾸로다 기억하세요. 속도계 눈금의 움직인 거리분의 표시기기 지침의 변이량분의 페달의 움직인 거리, 통제기기의 변이량.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CRB는 Y분의, Y는 속도계 눈금을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레버라고 생각할게요. 여기에 있는 레버를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레버가 움직인 거리는 이 홀의 길이가 되죠. 그래서 360도분의 요 홀의 길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세타가 되겠다. 그죠? 360도분의 움직인 거리, 세타가 아니라 알파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를 움직인 각도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파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곱하기 2파이L인데요. L은 뭐냐면 레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분의 표시기기 지침의 변이량 분의 기억할 때요. 360도 분의 움직인 각도. 그죠? 몇 도다. 그죠? 360도 분의 각도. 곱하기 2파이L인데요. L은 뭐냐면 요거는 움직인 각도고 L은 레버의 길이가 됩니다. L은 조종장치의 반경이다. 그죠? 길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실기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요. 공식 한번 봐두시고 교재의 예제나 또는 우리 기출문제 통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제 표시비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자, 통제 표시비를 설계한다. 일단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페달하고요. 그 속도계 눈금을 지금 설계한다 생각할게요. 첫 번째, 계기의 크기, 속도계 눈금인데요. 무작정 크게 해서 안 되죠, 그죠? 자, 바라보는 거리에 따라 계기 크기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우리가 속도계 눈금은 운전석에 앉아서 바라보죠. 바라보는 거리에 따라 한눈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너무 커서 운전석에서 속도계 눈금을 한꺼번에 못 보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 안 보여도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목측거리, 목시거리는 바라보는 거리입니다. 거리에 따라 계기 크기 달라진다. 요거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작 시간인데요. 자, 제가 악셀레이터를 밟았습니다. 페달을 밟았는데 속도계 눈금이 1시간 뒤에 나타낸다면 사고는 한 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조작하자마자 표시해야 되겠죠. 조작 시간도 고려하고요.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앞을 보면서 하니까 속도계 눈금이 다 앞에 있죠. 자동차 중에 옆이나 뒤에 있는 차가 없습니다. 그죠? 자, 뭐다? 방향성이죠. 공차라는 건 오차 범위입니다. 적절한 오차 범위도 고려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통제 표시비를 설계할 때는
몫실거리 또는 목측거리, 바라보는 거리에 따라 계기 크기 달라진다. 계기 크기. 조작하자마자 표시하라. 조작시간. 앞을 보며 운전하니까 앞에 있습니다. 방향성. 그리고 공차를 고려하자. 기억하시고요. 최적의 CRB는 1.18에서 2.4 정도이지만 이거는 항상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기에서 나오면 이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적의 CDB가 얼마다라고 나왔을 때 다른 답이 있으면 그걸 우선으로 하시고요. 정해진 값은 아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략적인 것이다. 평균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율 RMR은요. 1과목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별표 치는 건 실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작업이 얼마나 힘드냐라는 작업 강도는 에너지 대사율로 나타냅니다. 에너지 대사율 RMR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RMR은 기초 대사량분의 노동 대사량 또는 작업 대사량. 자, 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대사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고 기초 대사량 그냥 편히 우리가 숨쉬고 살기 위한 대사량이고요. 일할 때 에너지죠. 킬로칼로리. 약분하면 되니까 단위는 없습니다. 또는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에서 안정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를 빼줘도 됩니다. 자, 시험에서 기초 대사량과 노동 대사량이 주어지면 1번식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기초 대사량과 작업 시 에너지, 안정 시 에너지가 주어지면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역시나 기초 대사량 단위 킬로칼로리고요. 소비하는 에너지 단위도 킬로칼로리이기 때문에 단위 약분하고 나면 없죠. 그래서 에너지 RMR은 단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1과목에서 제율도 단위가 없다라고 했죠. RMR도 단위 없습니다. 계산하면 단위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 작업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는 작업 중에 소비한 산소 소모량으로 측정하는데요. 적어둘게요. 산소 1리터가 5kcal의 열량을 냅니다. 다시 말하면 작업할 때 이 사람이 3리터의 산소를 소비했다는 건 작업하면서 15kcal 에너지를 소비했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 시에 소비한 에너지는 소비한 산소 소모량으로 측정합니다. 자, 안정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는 보통 의자에 앉아서 호흡하는 동안에 소비한 산소 소모량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다. 요건 읽고 지나갑니다. 자, 실기 대비 암기해야 합니다. 작업 강도에 따른 RMR이 되겠습니다. 가벼운 경작업입니다. 가벼운 작업, 그죠? RMR은 1에서 2, 뒤에 단위 없습니다. 보통 작업이죠. 가운데 중작, 중작업, 보통 작업은 2에서 4입니다. 힘든 작업, 무거울 중자죠. 힘든 작업, 중작업은 4에서 7입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 초중작업은 7 이상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가벼운 작업 1에서 2, 보통 작업 2에서 4, 힘든 중작업 4에서 7, 굉장히 힘든 초중작업은 7 이상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휴식 시간의 계산도 1과목에 영향 주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휴식 시간 R은 E-1.5분에 되어 있는데요. E는 뭔가 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삽질하는데 에너지가 10kcal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E는 10이 되겠죠. 그죠? 10-1.5인데요. 1.5는 휴식 중에 에너지 소비량으로 거의 일정한 값입니다. 분의 60은 작업하는 시간인데요. 작업 시간이 60분이 아니라 100분 동안 작업한다 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시간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2는 문제에서 주어진 삽질할 때니까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뒤에 5는 뭐냐면 보통 작업할 때 소비되는 평균 에너지예요. 근데 요거를 기초대사를 포함했을 땐 5라고 하고 기초대사를 제외했을 땐 4라고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가 5라고 주어지면 5를 대입하고요.
보통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가 4다라고 주어지면 4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휴식 시간은 보통은 60분, 1시간 60분 작업에 대한 휴식이니까요. 대부분 단위가 분 되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작업 시간의 단위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공간 넘어갑니다. 우리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공간인데요. 포랑면이 있습니다. 한 장소에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에서 작업하는 데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앉아서 한다고 하면 손으로 하는 수작업이죠. 작업할 때 사용하는 보통 이렇게 작업하거나 팔을 쫙 폈을 때 보통 작업하는 공간이 앉아서 수행할 때 조립하고 수작업하는 공간 포랑면입니다. 파관계는 앉은 작업자가 특정한 수작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의 외곽 한계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조립할 때 보통 팔을 펴는 건 파관계고요. 팔을 쫙 폈을 때 외곽 한계는 뭐다? 파관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작업역은 특정 공간에서 작업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금방 했던 건 뭐냐면 작업대, 다시 말하면 작업 테이블이 없는 거죠. 바닥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 공간입니다. 작업 공간은 포랑면, 파관계. 자, 이렇게 편안하게 작업하는 건 포랑면, 팔을 쫙 펴서 작업하는 공간, 파관계입니다. 이건 작업 공간을 구분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수평 작업대입니다. 작업대는 책상 같은 테이블을 이용할 때가 되겠죠. 정상 작업역은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할 때 팔을 쫙 뻗어서 필기 안 하시고 이렇게 필기하시죠? 그죠? 그래서 상완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채 위에 팔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요. 전환만을 뻗어 파악할 수 있는 구역이다. 앞에 팔 전환만 뻗어서 필기할 때 하는 이게 뭐냐면 정상 작업역입니다. 근데 이게 작업대가 없을 때는 작업 공간일 땐 뭐가 될까요? 아까 포랑면이 되는 거죠. 그죠? 최대 작업역은 전환과 상완을 곧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이다. 전환하고 상완을 쫙 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이 최대 작업역입니다. 자, 요거는 작업대가 있을 때는 정상 작업역, 최대 작업역이지만 작업대가 없는 작업 공간일 땐 포랑면, 파관계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작업대 높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식 작업대 높이입니다. 앉았을 때 착석한다. 그죠? 앉아서 작업할 때 작업대입니다. 작업대 높이는 의자 높이, 작업대 두께, 대퇴 여유 등. 그죠? 일단 의자의 높이가 있겠고, 작업대 두께가 있겠고, 우리가 엉덩이 앉기까지 여유까지 고려해서 석식 작업대 높이를 설계합니다. 서서 하는 입식 작업대 높이입니다. 가벼운 경작업 할 때는 작업대 높이는 팔꿈치 높이보다 5에서 10cm 정도 낮은 게 좋아요. 가벼운 작업은 팔을 약간 내리고 하는 게 편하다. 그죠? 힘든 중작업은 팔꿈치 높이보다 10에서 20cm 정도 낮은 게 좋습니다. 힘든 작업할 때는 팔을 좀 더 내리는 게 편합니다. 가벼운 경작업은 팔꿈치를 5에서 10cm 정도 낮게 하고요. 힘든 중작업은 10에서 20cm 정도 낮게 합니다. 자, 정밀한 작업할 때는 우리가 눈에 가까이 대고 하죠.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립니다. 그죠? 정밀 작업 시 작업대 높이는 팔꿈치 높이보다 5에서 10cm 정도 높은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기본 동작을 나눠보겠습니다. 굴곡은 굽히기입니다. 굴곡한다라는 건 굽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절각이 감소, 굽힌다는 건 각도가 감소되는 움직임이 됩니다. 반대가 신전인데요. 펴기가 됩니다. 팔을 편다는 건 각이 증가하는 거죠. 관절각이 증가하는 움직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전은 벌리기입니다. 신체 중심선으로부터 밖으로 이동합니다. 신체 중심선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외전입니다. 자, 내전이죠. 모으기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모으는 거죠. 그죠? 신체 중심선으로 이동,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고, 중심선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건 외전, 중심으로 이동하면 내전입니다. 근데 외선이 있죠. 요걸 로테이션, 그래서 회전이잖아요. 그죠?
신체 중심선으로부터 밖으로 회전합니다. 회전에 전자가 붙다 보니까 마치 외전 같은데요. 아니라 외선이 밖으로 회전하는 것이고 내선은 신체 중심선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요거 보고 지나갑니다. 자, 부품 배치의 원칙입니다. 자, 작업장에서 부품을 배치할 때요. 가급적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치하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중요성의 원칙입니다. 부품을 작동하는 성능이 체계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요. 중요한 것부터 배치하는 거죠. 중요한 것부터 배치. 그죠? 우리가 작업할 때 중요한 부품을 먼저 배치하는 게 중요성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사용 빈도의 원칙. 그죠? 부품을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것부터, 사용하는 것부터 배치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주 사용하는 걸 먼저 배치하는 게 사용 빈도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 순서의 원칙 먼저 할게요. 사용하는 순서에 따라서 가까이에 배치합니다. 제일 먼저 사용하는 걸 가까이, 그 다음 이렇게 배치하는 거고요. 기능별 배치의 원칙입니다.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들은 모아서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표시장치, 조종장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수공구를 예를 들면 스패너류 따로, 망치류 따로 이런 식으로 기능이 관련된 부품을 모아서 배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부품 배치의 원칙은 중요한 것부터 배치하자, 중요성의 원칙. 자주 사용하는 것부터 배치하자, 사용하는 빈도의 원칙. 사용하는 순서에 따라 배치하자, 사용 순서의 원칙.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들은 모아서 배치하자, 기능별 배치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구체적인 배치를 결정하는 거. 부품 배치의 원칙 4가지 중에 구체적인 배치를 결정하는 2가지를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오늘 사용하는 순서대로 배치한다. 구체적이죠. 그런데 오늘 사용하는 순서대로 배치하되 기능별로 모아서 배치한다. 이게 가장 구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배치를 결정하는 건 사용 순서의 원칙과 기능별 배치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작 경제의 원칙인데요. 동작을 경제적으로 한다라는 건 동작을 경제적으로 해야 불필요한 행동을 안 하고 또 움직이는 동작 범위를 줄이는 거죠. 그래야 피로가 줄고 사고를 줄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동작 경제의 3원칙, 반지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체 사용에 관한 원칙입니다. 사람을 사용할 때, 인체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는가? 두 손을 동시에 동작하기 시작하여 동시에 끝나는 게 좋습니다. 두 손은 한꺼번에 일을 시작해서 한꺼번에 끝나는 게 동작을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휴식 시간 중이 아니라면 두 손을 동시에 쉬어서는 안 됩니다. 두 팔의 동작은 서로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 그죠? 이거 같은 방향으로 잘 나오는데 틀렸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 더 자연스러워요. 같이 움직이는 거 더 힘듭니다. 손과 신체 동작은 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동작 등급. 가장 낮은 동작 등급이라는 건 쉬운 동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동작 등급은 힘든 동작이에요. 그래서 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동작 등급, 쉬운 동작을 하는 게 좋고요. 인체의 사용 범위가 넓을수록 피로가 더하고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관성을 이용한다. 모멘텀이라고 하죠. 자,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힘을 이용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력을 이용하거나 관성을 이용하거나, 그죠? 관성을 이용해야 하며 작업자가 관성을 억제하는 경우 관성을 최소한도로 줄입니다. 손의 동작은 부드러우며 연속적인 동작이 좋고요. 급격한 방향 전환은 잘못하면 다치니까
전환을 가지는 직성 동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체를 사용할 때의 원칙이죠. 동작 경제 3원칙의 첫 번째 인체 사용에 관한 원칙. 두 손을 동시에 시작하여 동시에 끝납니다. 두 손을 동시에 씌워서 안 되고요. 두 팔은 서로 반대 방향에서 움직입니다. 가장 낮은 동작 등급 사용하고요. 관성을 이용합니다. 손은 부드러운 연속 동작으로 하고 급격한 방향 전환을 가지는 직성 동작은 피하는 게 좋다. 까지가 인체를 사용하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입니다. 모든 공구나 재료는 정위치에 배치를 해야 내일 또 찾기가 쉽죠, 그죠? 공구 재료 조정기는 사용 위치에 가까이 두어야 멀리 가서 가져오는 게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낙하식 운반법. 운반을 하는데요, 떨어뜨리는 게 쉽죠. 들어 올리는 건 힘듭니다. 낙하식 운반법이 좋고요. 재료와 공구들은 자기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다시 봅니다. 공구나 재료는 정위치에 배치합니다. 사용 위치에 가까이 배치하고요. 낙하식 운반법 사용하고 재료와 공구는 자기 위치에 배치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구나 설비를 설계할 때의 원칙입니다. 치공구, 발로 조정하는 장치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는 손의 부담을 덜어준다. 다시 말하면 발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가급적 손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발을 쓸 수 있는 건 발로 쓰고 손을 쓰지 않는다. 공구를 결합해서 사용할수록 좋습니다. 공구나 재료는 가능한 한 작업자 앞에 두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뭐냐면 바안즈의 동작 경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안즈의 3원칙은요, 인체 사용에 관한 원칙, 그 다음에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동작 경제 3원칙의 길브레드 부분인데요. 길브레드의 3원칙이 있습니다. 좀 더 구세대고 바안즈가 신세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작업량 전략의 원칙입니다. 적게 운동하고요. 재료나 공구는 취급하는 부근의 정도 내야 적게 움직이죠. 동작의 수는 줄이고 동작의 양도 줄이는 게 작업량 전략의 원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동작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죠? 동작 개선의 원칙입니다. 동작이 자동적으로 리드미컬한 순서, 자연스럽게 되도록 개선하고요. 양손은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좌우 대칭으로 움직이게 하고요. 관성, 중성, 중력, 기계력 이렇게 자연스러운 힘을 쓰고 인력을 적게 쓰는 게 좋습니다. 작업점의 높이를 적당히 하고 피로를 줄이고 물건을 장시간 취급할 때는 장구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동작은 리드미컬하게 하고 양손은 동시에 반대 방향, 관성, 중력, 기계력 이용하고 작업점 높이는 적당히 장시간 취급할 때 장구 사용하는 게 하도록 개선하자. 동작 개선의 원칙이고요. 동작능 활용의 원칙은 한 번 동작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발 또는 왼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오른손을 주된 일에 쓰기 때문에 발이나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오른손 쓰지 않습니다. 양손으로 동시에 작업을 시작하고 동시에 끝낸다. 그죠? 그래서 길브레드의 3원칙은 작업량 전략의 원칙, 동작 개선의 원칙, 동작능 활용의 원칙 이 세 가지가 동작 경제 3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사 설계하는 일반 원리로 넘어갑니다. 요추. 우리가 허리뼈는요, 전만이죠. 요거 후만이 아니죠. 그죠? 후만 곡선이라고 나오는데 틀렸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추의 전만 곡선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디스크의 압력은 줄이는 게 좋죠. 디스크가 압력을 받으면 안 되죠. 그죠? 등 근육의 정적 부하도 감소시키고요. 자세를 고정한다 하면 틀렸죠. 자세 고정은 줄인다. 그래서 자리도 들어 올리고 허리도 넘어가고 이런 의자가 비싸죠. 고정을 줄이는 게 좋고요.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요추의 전만 곡선 유지, 디스크 압력 줄이고, 등 근육의 정적 부하 감소시키고, 자세 고정도 줄이고,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시장치입니다. 표시장치는 말 그대로 현재 값을 표시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정적인 표시장치가 있고요. 동적인 표시장치가 있습니다. 정적은 고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정, 그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표시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편, 도표,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래프 이런 건 변화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죠. 이런 게 정적인 겁니다. 반대로 동적인 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표시장치입니다. 기압계, 고도계, 온도계 뭐 이런 거는 움직이죠. 그죠? 이런 게 동적 표시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표시장치의 종류입니다. 자, 정량적인 표시장치가 있습니다. 정량적인 표시장치는 말 그대로 계량값, 재는 값이에요. 정량이다라는 건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량값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을 제공하는 건 정량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량적 표시장치는 정목 동침형, 정목이죠. 고정입니다. 목은 뭐냐면 눈금이에요. 움직일 동자죠. 지침이 움직이는 거죠. 정목 동침, 눈금은 고정, 지침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시계가 그렇죠. 예, 반대죠. 눈금은 1, 2, 3 고정되어 있고 지침이 1시, 2시, 3시 움직이죠. 이게 바로 정목 동침형입니다. 그 반대가 정침, 그죠? 지침이 고정이죠. 지침이, 그죠? 지침이 고정, 동목, 눈금이 움직이는 형태. 반대로, 예, 지침은 한 자리에 있고 눈금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게 정침 동목형이고요. 개수형은 전력계, 택시 요금 계기와 같이 숫자가 정확히 표시되는 거. 예, 디지털이죠. 그죠?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되는 게 개수형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시각적 표시 장치에서 정량적인 표시 장치, 값을, 계량값, 재는 값에 대한 정확한 값을 주는 건 정목 동침형, 정침 동목형, 개수형이 있습니다. 간혹 필기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침을 설계하는 요령입니다. 우리가 시계에서도 지침이 있죠. 지침을 설계할 때는 성각이 20도 정도 되는 뾰족한 지침을 사용하는 게 정확한 값을 가리킬 때 좋겠죠. 지침의 끝은 작은 눈금과 맞닿는 건 좋은데 겹쳐지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겹쳐지면 값을 정확히 읽을 수 없으니까요. 원형 눈금의 경우 지침의 색은 선단에서 눈금의 중심까지 색을 칠합니다. 지침은 눈금과는 밀착시키는 게 좋습니다. 뾰족한 지침 사용하고 지침의 끝은 작은 눈금과 맞닿되 겹쳐지지 않고 지침의 색은 선단에서 눈금 중심까지 칠하고 지침은 눈금과 밀착될수록 좋습니다. 자,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인 표시 장치가 있어요. 온도, 압력, 속도와 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변수의 대략적인 값이나 변화 추세, 비율을 알고자 할 때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온도가 20도시다. 정확하게 나타내는 건 정량적이에요. 근데 어떤 온도계는 보면요. 옆에 눈금이 없고 그냥 이것만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는 성격이죠. 정성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 정확한 값이 아니라 대략적인 값. 우리가 주식도 보면요. 그래프 볼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더 눈에 잘 보이죠. 얼마다 보다. 그죠? 이렇게 대략적인 값이나 변화 추세, 비율을 나타내는 게 정성적, 성격을 나타내는 표시장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눈으로 보는 시각적 표시장치는 정량적인 게 있고요. 정성적인 게 있고 상태 표시기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빨간불, 고장이다. 녹색불, 정상이다. 상태 표시기, 그죠? 눈으로 보는 겁니다. 체계 상황이나 상태를 나타내고요. 신호나 경고등, 우리가 신호등도 눈으로 보죠. 초록불이 지나갑니다. 그죠? 빨간불에 멈춥니다. 이렇게
신호, 경고 등도 눈으로 보는 시각적 표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신호나 경보 등의 빛의 검출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입니다. 광원의 크기, 우리가 신호나 경보 등은요, 배경보다는 2배 이상의 밝기를 가지는 게 좋고, 광속 발산도 노출 시간도 검출성에 영향을 줍니다. 색광이죠. 색깔이죠. 검출 효과가 빠른 순서는 적색, 빨간색이 제일 빠르고 녹색, 황색, 백색 순이 됩니다. 빛이 그냥 계속 들어오는 것보다는 전멸, 들어왔다 꺼졌다 할 때 더 검출하기가 쉬운데요. 전멸 속도입니다.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초당 3에서 10회의 전멸 속도와 지속하는 시간은 0.05초 이상이 적당하고요. 배경 불빛이죠. 배경 광도 검출성에 영향을 줍니다. 조작자의 정상 시선 30도 내에 위치해야 검출하기 쉬워요. 우리가 시선 30도 내에 들어갈 때 보기가 쉽다는 뜻이고요. 경고등은 전멸하는 형태가 좋습니다. 가볍게 읽고 지나가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묘사적인 표시장치인데요. 묘사라는 건 그림처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물 재현, TV화 항공사진 또는 도해, 상징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게 묘사적인 표시장치가 되고요. 문자, 숫자 표시장치, 문자나 숫자나 관련된 여러 형태의 암호화 보호를 사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필기에 잘 나옵니다. 부호의 3가지 유형. 우리가 사용하는 부호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의적인 부호입니다. 임의적인 부호는 부호가 이미 고안되어 있으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부호. 이미 만들어놔서 우리가 배워서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요, 우리가 금지 표지는 동그라미의 사선입니다. 경고 표지는 삼각형, 마름모입니다. 이거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서 익혀야 되죠. 이러한 부호가 임의적 부호입니다. 대표적으로 안전표지판의 원형은 금지며 삼각형은 안내다 이런 게 해당되고요. 묘사적 부호는 묘사는 좀 전에 제가 그림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림처럼 나타내는 겁니다. 사물의 행동을 단순하고 정확하게 묘사한 건데요. 위험 표지판에서 해골, 그림 그려놓은 거죠. 뼈. 보도 표지판에 걸어가는 사람, 이런 건 그림으로 표시한 묘사적 부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상적 부호가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전원의 기본 요소를 도식적으로 압축했습니다. 이거는 2개를 더하라는 거죠. 빼라는 거죠. 곱해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본 요소를 압축한 건 추상적 부호입니다. 그래서 부호는 임의적 부호, 묘사적 부호, 추상적 부호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호입니다. 암호 체계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암호는 검출성이 있어야 합니다. 암호화된 자극은 검출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암호의 변별성입니다. 암호는 다른 암호와 구별되는 게 좋겠죠. 이게 변별성입니다. 부호의 양립성입니다. 어떤 자극을 가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의 기대하고 자극을 가했을 때 반응이 양쪽이 똑같다. 이게 양립성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도꼭지에 수도꼭지 틀었습니다. 자극을 가했죠. 그때 뜨거운 물이 나왔죠. 반응, 이 자극을 가했을 때 반응이 인간의 기대, 빨간 버튼이니까 뜨거운 물 나올 거야 라는 인간의 기대와 일치하는 게 양립성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호에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암호를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암호는 표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암호를 표준화하여 다른 상황으로 변화하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차원의 암호입니다. 다차원의 암호 사용은 2가지 이상의 암호를 조합해서 사용하면 정보 전달이 더 촉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 체계의 일반적 사항, 암호는 검출이 가능해야 되고요. 암호의 변별성, 다른 암호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부호의 양립성, 자극 반응의 관계가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호의 의미,
자, 사용자가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암호의 표준화. 암호를 표준화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차원 암호의 사용. 두 가지 이상 암호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계 및 경보신호 설계 지침입니다. 자, 우리가 경보신호니까 귀로 듣는 거다, 그죠? 사람의 귀는 중음력에 민감하므로 500에서 3000Hz의 진동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300m 이상 장거리용 신호는 1000Hz 이하 진동수가 좋습니다. 멀리 가는 건 여자 목소리라고 그랬죠. 큰 소리는 멀리는 못 간다, 그죠? 그래서 장거리용 신호는 1000Hz 이하 진동수 쓰고요. 장애물이나 칸막이를 통과할 때 칸막이에선 소리가 증폭되죠. 그래서 500Hz 이하 진동수 쓰는 게 좋습니다.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변조된 신호 사용하고요. 배경소음의 진동수와는 구별되는 신호를 사용해야 배경소음과 신호를 구별할 수 있겠죠. 경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게시기 시간이 짧은 고감도 신호 쓰고요. 가능하면 확성기, 경적과 같은 별도 통신 계통을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귀는 중음력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보 신호는 500에서 3000Hz 정도가 좋습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300m 이상 장거리용 신호는 1000Hz 이하가 좋습니다. 칸막이를 통과할 때는 소리가 증폭되기 때문에 1000의 절반이죠. 500Hz 이하가 좋습니다.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변조된 신호가 좋고요. 배경소음과는 구별되는 신호를 쓰는 게 좋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각적인 표시장치. 앞에서 시각적 표시장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시장치였고요. 청각적 표시는 귀로 듣는 거죠. 그죠? 청각적 표시의 설계 원리입니다. 양립성이죠. 긴급용 신호일 때는 높은 주파수. 우리가 이거보단 뚜 이게 더 긴급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양립성은 긴급용 신호는 높은 주파수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근사성입니다. 복잡한 정보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2단계 신호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성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채널을 듣고 있다면 채널의 주파수가 분리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주파수로 두 개를 들으면 이게 잘 안 들리죠. 차라리 높낮이를 분리해야 잘 들리고요. 검약성입니다. 조작자에 대한 입력 신호는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해야 검출하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불변성입니다. 동일한 신호는 항상 동일한 정보를 지정해야 돼요. 이 신호는 이걸 뜻한다는 게 지정되어 있어야죠. 근데 이 신호가 자꾸 뜻이 변하면 혼돈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정보를 지정해야 된다. 이게 불변성 되겠습니다. 청각장치, 시각장치 비교.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실기라면 실기에 자주 나왔는데 이젠 필기용입니다. 자, 우리가 어떨 때 청각을 이용하고 어떨 때 시각을 이용하는가 생각해 볼게요. 귀로 듣는 청각은 우리가 말하는 게 짧을 땐 청각이 좋죠. 그죠? 그래서 전원이 짧고 간단할 때 불이야 이게 좋죠. 불이야 써서 하는 것보다 그죠? 잘 전달됩니다. 전달하는 말이 짧고 간단할 때 청각이 좋습니다. 그러나 못 들으면 그만이죠. 재참조되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사상을 다룬다. 그죠? 요거는 정확히 그 시간에 있어야만 들을 수 있다는 거고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씁니다. 불이야 또는 살려줘 이런 건 즉각적인 급할 때 쓴다는 거죠. 그죠? 자, 시각계통이 과부하, 봐야 될 게 너무 많다는 뜻이고요. 주위가 너무 밝거나 암조응. 주위가 너무 밝거나 암조응은 어둠에 적응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예요. 이때는 시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잘 볼 수 없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각을 쓰고요. 자주 움직일 때. 우리가 움직일 때는 귀로 음악을 듣죠. 청각이 좋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원이 짧고 간단할 때 재참조되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사상을 다룹니다. 정확한 시간에 전달하고 싶을 때 청각이고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씁니다. 급할 때 쓰고요. 시각계통이 과부하거나
주위가 너무 밝거나 암조응일 때, 다시 말하면 시각 사용이 불가능할 때 청각을 쓰고요. 자주 움직일 때 청각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떨 때 시각이 좋은가 보겠습니다. 전원이 길고 복잡할 때. 전달하는 말이 한 3페이지 되는 걸 말로 하면 하나도 기억 못하죠. 프린트를 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야 기억합니다. 재참조된다. 프린트해서 내주는 건 다시 볼 수 있죠. 다시 볼 수가 있고요. 공간적인 위치를 다룬다는 건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TV를 보려면 TV 앞에 있어야 되죠. 그죠?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다. 급하지 않을 때 시각이고요. 급할 때 청각입니다. 청각계통이 과부하거나 주위가 너무 시끄러울 때는 청각이 사용할 수 없는 때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을 써야 되고요. 우리가 한 곳에 머무를 때는 TV를 보죠. 자, 움직일 때는 청각, 머무를 때 시각이 좋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각장치 사용하는 경우는 전원이 길고 복잡할 때 재참조됩니다. 공간적인 위치 다룬다. 그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고요. 청각계통이 과부하거나 너무 시끄러울 땐 청각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시각이 좋고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에 시각장치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광원으로부터 직사휘광은 뭔가 하면요. 직사는 눈에 바로 들어오는 휘광, 눈부신 빛. 다시 말하면 햇볕이 눈에 바로 들어오는 햇빛을 처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원의 휘도는 줄이고 눈부신 빛은 좀 꺼버리고요. 그러면 전체 조도가 어두워지죠. 다른 광원수를 늘린다. 눈부시지 않은 빛을 더 켜준다는 뜻입니다. 광원은 시선에서 멀리한다. 가까이 있으니까 눈부셔요. 그죠? 그래서 시선에서 좀 멀리하면 눈부심이 적어집니다. 요거 나오면 틀리기 쉽습니다. 휘광원 주위를 밝게 해서 광속 발산비를 줄인다. 자, 안 그래도 빛나는데요. 주변이 깜깜하면 더 빛나 보여요. 저희가 지금 화이트보드 쓴다 생각하면 주변이 검은색일 땐 화이트보드가 더 밝게 보입니다. 차라리 주변이 밝으면 빛이 퍼져서 덜 밝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휘광원 주위를 밝게 해서 광속 발산비, 휘도, 눈부신 빛을 줄인다는 거고요. 가리개나 가시나 차양을 사용해서 빛을 가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사율 넘어가겠습니다. 반사율이다라는 건 반사광의 에너지와 입사광 에너지의 비율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명, 입사되는 빛 중에 광속 발산도, 얼마만큼 빛이 반사되는가를 나타내는 게 반사율이죠. 그래서 조명분의 광속 발산도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하여 곱하기 100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반사율이 조명분의 광속 발산도 곱하기 100이니까요. 조명은 하면 1분의 2니까 이렇게 곱하면 똑같죠? 반사율 곱하기 조명은 1은 곱하나 마나니까요. 광속 발산도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러므로 조명은 뭐가 됩니까? 반사율 분의 광속 발산도 곱하기 100이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암기할 필요 없죠. 요거 한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비다라는 건 배경하고 표정 물체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반사율이 될 수도 있고 뭐 조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될 수 있겠죠. 그죠? 대비는 배경분의 배경 마이너스 표정 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사물율이 될 수도 있고요. 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대비는 배경분의 배경 마이너스 표정 물체 곱하기 100을 해서 단위는 %가 되겠습니다. 옥내 최적 반사율 필기에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천정은 보통 흰색이죠. 밝아요. 빛을 반사를 많이 하고요. 그래야지 실내가 밝아지죠. 보통 바닥은 조금 어둡죠. 빛을 반사하면 눈에 들어와서 눈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정이 가장 밝고요. 내려오면서 벽이 있죠. 벽 위에 그 밑에 가구가 있죠. 바닥이 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옥내 반사율은 천정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바닥대, 천정대 바닥은 3대1 이상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도와 광도로 넘어갑니다. 조도라는 건 한 면적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입니다. 지금 위에서 형광등이 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형광등 전체를 밝히는 광도예요. 근데 그 형광등이, 여기 불을 밝힌 형광등이 요 면적 안에, 메타 제곱 안에 빛이 들어온다. 그죠? 요 단위 면적 안에 들어오는 빛이 조도입니다. 그래서 조도는 거리 제곱분의 면적이 되죠. 그죠? 광도가 되겠습니다. 조도의 단위는 룩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법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조도 기준입니다. 초정밀 작업, 굉장히 밝아야 되죠. 750 룩스 이상입니다. 정밀 작업은 300 룩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 룩스 이상, 기타 작업은 75 룩스 이상입니다. 초정밀 750, 정밀 300, 보통은 150, 기타는 75 룩스 이상이다. 시기 대비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음과 청력 손실 넘어갈게요. 소음에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소음성 난청, 그죠? 소음을 계속 노출되면 청력 손실이 생기겠습니다. 진동수가 높아짐에 따라 청력 손실도 심해지겠죠. 청력 손실의 정도는 노출 소음 수준에 따라 증가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높아도 청력 손실 심해지고요. 소음이 클수록 청력 손실 심해집니다. 초기 청력 손실은 4000Hz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요. 이거 한 번씩 필기 나옵니다. 초기의 청력 손실은 4000Hz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요. 강한 소음에 대해서는 노출 기간에 따라 청력 손실이 증가하지만 약한 소음과 청력 손실은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화 소리 있죠. 평생 듣는다고 해서 소음성 난청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약한 소음과 청력 손실은 관계가 없다, 맞는 거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음을 내는 기계로부터 거리가 D2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소음을 계산합니다. 이제 거리가 떨어졌을 때 소음이 얼마만큼 감소하는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데시벨 2는 떨어진 거리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계가 한 대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예, 기계가 내는 소음이 데시벨 1이 됩니다. 자, 일정 거리만큼 떨어질게요. 네. 첫 번째 D1만큼 떨어진 데서 사람이 소음을 들어요, 그죠? 예, 이게 뭐냐면 기계가 소음을 내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 거리 D1만큼 떨어져서 듣는 소음이 데시벨 1이 됩니다. 여기서 더 멀리 떨어져요. D2입니다. 여기서 듣는 소음 수준을 데시벨 2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리에서의 소음이다, 그죠? 데시벨 2는 첫 번째 거리에서의 소음 데시벨 1 마이너스. 자, 소음이 귀에 들어오는 게 20 곱하기 로그 단위로 바뀌어 들어온다고 합니다. 20 곱하기 로그 첫 번째 거리 D1분의 나중 거리 D2가 되겠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데시벨 2는 데시벨 1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첫 번째 거리 D1분의 나중 거리 D2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소음이니까 단위는 데시벨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량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폰이 있고요. 손이 있습니다. 자, 대략 그죠? 이게 손은 감각 소음이다라고 합니다. 폰은 그냥 우리가 작업장에 재는 거고요. 이게 귀로 들어올 때의 수치로 재는 게 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똑같은 크기의 소리지만 인식하는 소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리가 작다, 크다, 그죠? 그래서 음량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폰에 의한 음량 수준이 있고, 손에 의한 음량 수준이 있고, 사람이 느끼는 인식 소음 수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음 기준 및 소음 노출 한계입니다. 복합 소음인데요. 두 소음의 수준 차가 10dB 이내일 때는 복합 소음이 발생합니다. 한 소음이 85고 한 소음이 90이다. 그죠? 이럴 때는 복합 소음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같은 소음 수준의 기계가 두 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90dB 기계가 한 대 있고
여기에 또 90dB 기계가 한 대 있습니다. 이럴 때는 3dB 소음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람 귀에 들릴 때는 90이 아니고 180도 아니고 3 증가해서 93dB로 들린다. 그죠? 이게 복합 소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폐 현상, 마스킹 현상입니다. 은폐된다라는 건 숨는 거죠. 숨어버리는 건데요. 두 음의 차가 10dB 이상. 아까 두 개의 음의 차가 10dB 이내일 때는 복합 소음이 생긴다라고 했고요. 하나 소음은 80인데 하나는 100이에요. 10dB 이상 차이가 나죠. 이럴 때는 높은 음이 낮은 음을 상쇄시켜서 귀에는 높은 음만 들립니다. 낮은 음이 들리지 않고 높은 음만 들리는 게 은폐 현상, 마스킹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요. 시끄러운 기계 주변에서 대화를 하면 대화 소리는 안 들리고 기계의 소음만 들리는 게 마스킹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열 평형 방정식 또는 인체의 열 교환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열의 축적은 첫 번째 대사열, 우리 몸이 내는 대사열이죠. 마이너스 2, 열이 증발되니까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R, 복사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C, 대류입니다. 일을 할 때는 에너지 소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 축적은 대사열 마이너스 증발, 플러스 마이너스 복사, 플러스 마이너스 대류, 마이너스 한 1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스포드 지수가 되겠습니다. 습건 지수인데요. 얼마나 습한가, 건조한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WD는 0.85 곱하기 W는 습구 온도입니다. 0.15 곱하기 D는 드라이할 때 건구 온도입니다. 그래서 0.85하고 0.15를 더하면 1, 100%죠. 근데 습구 온도, 무거우니까 85%고, 건구 온도 가벼우니까 15%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WD는 0.85W 플러스 0.15D로 계산하고요. 자, 온도 지수기 때문에 단위는 도시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료 온도, 감각 온도로 넘어갑니다. 시료 온도는 온도, 습도, 공기 유동, 요거는 다른 말로 대류라고 합니다. 그죠? 공기 유동이 인체에 미치는 연료가를 하나의 수치로 통합한 경험적 감각 지수가 됩니다. 상대 습도 100%, 공기 중에 습도가 100%일 때 건구 온도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한 온감을 시료 온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온도, 습도, 공기 유동이 인체에 미치는 연료가를 하나의 수치로 통합한 경험적인 감각 지수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상대 습도 100%일 때 건구 온도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한 온감이다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료 온도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자, 우리가 온도가 높을 때도 덥다고 느끼죠? 습도가 높아도 덥다고 느끼죠? 대류, 공기의 유동. 더운 공기가 불어와도 덥다고 느끼죠? 그래서 감각 온도, 느끼는 온도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료 온도나 감각 온도의 결정 요소 세 가지는 온도, 습도, 대류 또는 공기 유동이 되겠습니다. 자, 시각의 계산입니다. 사람 눈동자가 이렇게 있고요. 네, 눈입니다. 사람 눈이고요. A라는 글자를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보는 것 같지만 미세한 눈의 각도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간에서 분이 아니라 각도의 도보다 더 작은 게 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는 뭐냐면요. 사람 눈에서 글자까지 떨어진 거리 D가 됩니다. 분의 57.3 곱하기 60은 요거는 분 단위로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고정적인 수치다라고 보시고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L은 뭐냐면 글자의 크기가 L이 됩니다. 그래서 D분의 떨어진 거리 분의 57.3 곱하기 60 곱하기 L은 글자 크기다. 이렇게 시각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요, 인간공학 부분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자, 실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암기할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실기까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 위주로 하시고요. 나머지 가볍게 읽으시고,
인간공학은 과락이 잘 걸리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필기에서도 강조 드렸죠. 내용을 암기하지 마시고 내용을 어느 정도 훑으셨다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을 한 4년치 푼다면 인간공학은 한 6, 7년치 정도 기출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 유형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과목 파트 2 공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파트 3, 그죠?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 관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